20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순자산 22억 1천만 원을 달성한 예비 파이어족. 그는 말합니다. S&P 500 투자는 숨 쉬는 것 같은 상식이라고. 개별주 투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60년의 노후를 설계한 그의 파이어 비법을 공개합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요즘 그 경제적 자유, 또 조기 은퇴, 이른바 파이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열망 아마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근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면 충분한 걸까? 오늘 저희가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 합니다. 단순히 뭐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넘어서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고 또 지켜나가고 은퇴 후의 삶은 또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목표 금액 딱 하나 정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물가 상승이죠. 이건 어떻게 계산에 넣어야 할지, 또 모은 자산을 은퇴 후에 어떻게 잘 굴려야 이게 마르지 않을지, 그리고 정말 이 정도면 진짜 안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과 전력들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혼자 파이어를 준비하는 싱글의 경우랑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지, 또 좀 안타깝지만 파이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함정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 원인까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죠. 그래서 진짜 얼마면 파이어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4% 법칙 또는 25배 법칙,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그 자산의 4%를 매년 꺼냈어도 30년 동안은 괜찮다. 이런 계산법이죠. 꽤 영쾌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게 뭐 아주 널리 알려진 기준점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너무 기계적으로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 그리고 한계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우선 이 법칙은 과거 미국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또 은퇴 기간을 평균 30년 정도로 가정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 파이어족들 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빠르죠. 네, 그럼 앞으로 50년, 60년 이상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은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4% 인출률로는 자산이 바닥날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50년 이상의 긴 은퇴 기간에는 4%가 아니라 한 3%에서 3.5% 정도. 더 낮게 잡는군요. 네, 훨씬 더 보수적인 인출률을 적용해야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30년이랑 50년. 이게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자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의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데요. 바로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는 겁니다. 수익률 순서 위험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하필이면 내가 은퇴한 직후 몇 년 동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크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초기에 자산을 인출하는 게 원금 회복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과거 평균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내가 딱 은퇴하는 그 시점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순자산 22억을 모으신 한 예비 싱글 파이어족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60년 생존을 목표로 잡고 4%가 아니라 3.2%라는 훨씬 보수적인 인출률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3.2%면 정말 보수적이네요. 네, 그리고 혹시 모를 초기 시장 충격에 대비해서 3년치 생활비 정도를 현금 비상금으로 따로 딱 확보해두는 이런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 법칙이라는 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할 어떤 출발점, 참고 지표, 이 정도로 봐야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실제 생활비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가 월 195만 원, 좀 여유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268만 원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 파이어 준비하시는 분들 목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자료들 보면 평균 목표 자산이 13억 7천만 원, 심지어 20억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생활을 넘어서 뭐랄까 상당히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펫파이어, 여기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뭘 보여주냐면 필요한 금액이라는 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절약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은퇴하려는 린파이어부터 은퇴 후에도 꽤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펫파이어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저렴한 곳, 태국 치앙마이 같은 곳으로 이주해서요. 월세 한 30만 원 내고 한 끼에 1,500원짜리 식사하면서 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파이어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월 150이요? 와. 네. 반면에 또 어떤 50대 은퇴 부부는 특별히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월 5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근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올라간 소비 수준은 좀처럼 다시 낮추기가 어렵다는 레칫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 레치트 효과. 통례받기철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목표 금액 달성했더라도 은퇴 후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씀씀이가 커져버리면 애초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려면 첫걸음은 결국 현재 내 씀씀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어떤 예비 파이어족분은 대학생 때부터 엑셀로 자산을 엄청 꼼꼼하게 관리해왔다고 하던데 와, 이런 습관이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이나 인공지능 툴 같은 것도 많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미래 필요 금액을 좀 더 정교하게 예측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치밀한 계획과 노력 끝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제부터는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잘 굴려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더 이상 월급은 없으니까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이른바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거의 기본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22억 자산가 예비 파이어족 분도 개별 주식 투자에 따르는 그 스트레스나 시간 소모, 여기서 벗어나서 시장 전체의 성장을 그냥 따라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처럼 이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은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 중 하나죠. 파이어 이후의 자산 운용 전략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당장의 배당은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주식, 즉 배당 성장주나 아니면 시장 지수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의 현금 흐름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배당률 자체가 높은 자산, 예를 들면 고배당주나 아니면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에 좀 집중하는 방식이죠. 아, 배당 성장 방식이랑 고배당 커버드콜 방식. 언뜻 생각하면 후자가 은퇴 직후에는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어떤 차이점, 장단점이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배당 성장주나 시장 지수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면서 자산 가치를 키워나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달 내 손에 쥐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은퇴 초기에 좀 생활비가 빠듯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고배당주나 커버드콜 ETF는 초기 인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에서 12% 수준의 배당을 준다고 알려진 QILD 같은 커버드콜 ETF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런 상품의 경우 설령 기초자산의 주가가 매년 한 4%씩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도 여전히 연 6%에서 8% 정도의 높은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원금 가치 자체가 하락하거나 혹은 배당금이 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초기 현금 흐름도 좀 챙기면서 장기적인 구매력 유지도 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욕심일까요? 하하,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적절히 섞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자금 6억 원으로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목표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만약 전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초기 월 현금 흐름은 한 150만 원 정도에 그칠 수 있어요. 반대로 전부 고배당이나 커버드콜에 투자하면 월 4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매력 하락 위험을 좀 감수해야 하죠. 네. 하지만 이 둘을 한 50대 50 정도로 배분한다면 어떨까요? 월 275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장기적인 구매력 하락 위험도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그런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 50대 50. 괜찮은 전략 같은데요? 물론 이 비율은 개인의 선호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조절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받은 배당금이나 인출한 자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생활비로 다 써버리진 않을 게고 재투자 전략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재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성장 속도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그 배당주나 ETF를 매수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배당 ETF인 JPI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되는 JEPQ를 꾸준히 사모으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겠죠. 아, 배당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사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TQQQ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달러, USD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달러를 보유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자산을 방어할 수도 있고 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은 비과세라는 장점까지 누릴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배분 원칙이나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 확보,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 22억 예비파이어족의 경우도 주식 80%, 채권 같은 안전자산 20% 이 비율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특히 은퇴 후 초기 5년 동안 시장에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3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도로 딱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3년치 현금이요? 와, 정말 철저하네요. 네. 은퇴 초기에 자산을 크게 잃으면 이게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상 쿠션을 마련해 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세금 문제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파이어 하면 소득이 줄어서 세부담이 적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금융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 이런 게 만만치 않다고들 하던데요. 네, 맞아요.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는 파이어 계획의 현실성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이걸 활용해서 배당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많이 언급되고요. 또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랑 배당 합친 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까지는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 15.4%랑 실제 종합소득세율 차이가 크지 않아서 추가 납부 부담이 거의 없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 생각보다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것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아니면 재산 기준, 예를 들어 재산세과표 5.4억 원 이상 이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도 잃게 될 수 있고요. 아, 그게 크죠. 네. 다만 어떤 분석에서는 배당금으로 연 5천만 원을 받고 5억짜리 자가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월 건보료 총액이 한 46만 원 정도? 1인당 23만 원 꼴이죠. 이 정도로 예상돼서 이게 무조건 폭탄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워낙 달라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단순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파이어라고 말하기 어렵겠네요. 계획 세울 때 놓치기 쉬운 함정이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전하다는 게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 요소들에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변수는 역시 물가 상승률입니다. 현재 가치로 6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도 연 3% 물가 상승률을 꾸준히 적용하면요. 10년 뒤에는 약 7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10년 만에요? 네. 20년 뒤에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목표 금액을 설정할 때 반드시 이 미래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와, 물가 상승 정말 무섭네요. 두 번째는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비용, 특히 의료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평균 유병 기간이 17년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어요. 17년이요? 네. 특히 치매 같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은 1인당 연관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파이어 계획이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세워주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가정입니다. 오히려 파이어 하려고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과도한 노동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은퇴 후에는 불안한 의료비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건강이 제일인데 한국적인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가족 부양 책임입니다. 부모님 간병비나 생활비 지원, 혹은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지원 같이 예상치 못한 가족 관련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높죠. 나 혼자만의 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수 때문에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 같네요. 네, 네 번째는 역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특히 부동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피보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지고요. 물론 퇴직 후 3년간은 이전 직장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 계속가입 제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지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파이어 자금이라는 건 목표 금액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질병, 가족 부양, 세금, 건보료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획에 녹여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이어를 준비하는 주체가 혼자인 경우, 싱글이죠. 그리고 부부인 경우 어떤 점들이 좀 다를지 이야기해 볼까요? 싱글 파이어족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의사결정의 자유로움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맞춰서 온전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저렴한 해외, 아까 말한 치앙마이 같은 곳으로 이주해서 생활비를 확 낮춘다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는 그런 소박한 삶을 꿈꾼다거나 이런 사례처럼 자신만의 이상적인 파이어를 설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혼자 결정하니까 빠르겠네요. 네, 물론 모든 재정적인 부담 또 심리적인 부담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부부가 함께 파이어를 준비할 때는 혼자일 때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 관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통이 핵심이겠네요. 네. 자녀가 있다면 또 교육비 문제. 예를 들어 자녀를 푸켓 국제학교에 보내는 부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돈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소비 습관 차이.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본 자료 중에는 남편이 좀 무리하게 고위험 투자, FX 마진 거래 같은 걸 하다가 10억 원을 날리고 극심한 생활고랑 부부 갈등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어요. 10억 원이요. 아유. 네. 남편은 여전히 좀 위험한 투자를 꿈꾸고 아내는 당장의 생활고랑 소통 부재에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다른 50대 은퇴 부부의 생활비 점검 과정에서도 돈 문제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좀 엿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성공적인 부부 파이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목표 공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파이어라는 그 달콤한 꿈을 꾸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 꿈을 이루는 건 아닐 겁니다. 실패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앞서 언급된 그 10억 날린 부부처럼 명백한 재정적 실패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파이어의 실패는 크게 보면 재정적인 원인이랑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원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쩌면 후자가 더 근본적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실패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발생할까요? 이건 뭐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4% 법칙 같은 단순한 기준을 너무 맹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 경우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나 가족 지원 같은 게 발생했는데 대비가 부족했던 경우 아니면 하필 은퇴 직후에 큰 폭의 시장 하락을 겪었는데 비상자금이 부족했던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또 하나 정말 매우 흔한 실패 원인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한탕주의 심리입니다. 아, 투기 같은 거요?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파이어의 핵심인데 이걸 망각하고 FX 마진 거래나 비트코인 선물 같은 초고위험 투기에 빠져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냥 다 잃는 경우죠. 10억을 날린 부부 사례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급함과 탐욕, 이게 파이어 실패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설령 해결된다고 해도 실패할 수 있다. 이 심리적, 사회적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이게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그 번아웃이나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파이어를 굉장히 강력하게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탈출하고 나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 부족. 네. 막상 은퇴하고 나면 매일 주어지는 그 엄청난 자유시간 앞에서 목적 상실감,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허감,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얻었던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 역할, 소속감, 규칙적인 생활, 성취감 같은 것들. 이런 게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죠. 실제로 2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사한 한 파이어 족부는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 회사 생활의 상처, 겁적스러운 부서 이동이나 과도한 압박 같은 거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이웃들 보면서 괜히 위축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낀다고 술집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였군요. 네, 그분은 파이어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 망가진 자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산이 갑자기 10배가 늘면서 파이어를 달성하게 된 분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돈이 많아지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명품 사고 비싼 음식 먹고 해도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고 오히려 이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사소한 일들에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요. 네, 바로 불신매적인 변화와 적응의 문제. 이게 파이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또한 파이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극단적인 절약을 하느라 친구나 동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은퇴 후에는 이런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불안정성, 삶의 목적 부재,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은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죠. 더 나아가서 주변에 막 파이어 성공했다고 알렸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느끼는 좌절감과 자존감의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 46세 싱글 파이어족 여성분은 은퇴 후에 안정된 자신만의 루틴 속에서 만족감을 찾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파이어를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만 여기고 돈 모으는 과정에만 너무 몰두한 채 은퇴 후에 그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설령 재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결코 행복한 파이어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휘둘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그 자료 속 경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파이어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파이어는 분명 실현 가능한 목표이지만 단순히 얼마라는 그 숫자 하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되 4% 법칙 같은 일반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부양 문제, 또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까지 꼼꼼하게 고려한 그런 탄탄한 재무 계획이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은퇴 후의 긴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만의 선명한 그림, 즉 삶의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파이어의 궁극적인 가치는 단순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되찾는 것,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힘들게 얻어낸 그 소중한 시간과 자유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단순한 조기 은퇴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파이어는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향한 새로운 시작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